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령 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줄 공주대학교 김옥입니다. 우선 이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것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가장 많이 감사드려야 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비대면 상황이라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생태계의 기본 원리와 평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환경,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계의 기본 원리와 평형입니다. 그 생태계의 기본 원리는 생물은 그 일정한 지역 내에서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적 요소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다니실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신 거지만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는 빛, 온도, 뭐 산소, 이산화탄소, 물, 토양 등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굉장히 잘 되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는 이러한 그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합해져서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그동안 살아왔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모든 생물은 이제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하고 해서 피식자와 포식자, 뭐 천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이 연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자세히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먹이 연쇄는 생태계에서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결한 것,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거치며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먹이 그물은 여러 개의 그 먹이 연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먹이 피라미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맨 밑에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생산자 녹색 식물을 이제 키워가고요. 이것을 다시 초식동물이 먹고요.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 다시 육식동물이 다시 초식동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3차에 또 그런 소비자가 이제 아위 육식동물을 먹게 되는 이런 먹이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우선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이제 초식 동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녹색 식물을 키우는 것이 탄소 질소인이지요.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화학 원소들은 형태만 바뀔 뿐 물, 토양, 공기, 생물 사이를 계속해서 순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포인터로 보면 여기 이제 석유와 석탄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 석유와 석탄이 이제 있고 다시 이제 이 석유와 석탄은 이제 경제 산업 활동을 통해서 연소로 나오고 그럼 이것이 다시 대기에서 이제 또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거 광합성을 하게 되고 초식동물이 호흡을 통해서 먹게 되고 육식동물이 호흡을 통해서 먹게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공기 중으로 다시 또 비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또 탄소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에 이제 공기의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 탄소는 기후 위기에서 기후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물체의 구성 성분의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땅 속에서는 석유 및 석탄이라고 하고요. 물 속에서는 탄산염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해양이 산성화가 되는 원인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탄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과 환경에서 환경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간 위주로 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개인,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주변의 많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 있고요. 인간이 이제 자연적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사회적 환경과도, 인위적 환경과도.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이제 자연적 환경만 환경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도 환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환경을 1차적 환경이라고 하고요. 인위적 환경을 2차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연적 환경은 물리, 화학적 환경이 있고요. 매체별. 우리는 대기, 공기죠. 공기, 물, 토양 이런 거를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매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물리화학적 환경, 자연적 환경 중에서 물리화학적 환경으로는 대기, 물, 토양 등이 있고요. 원인별로 구분해보면 화학물질이 있고 방사선이 있고 소리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지금 되고 있지요. 생물학적 환경에는 설치류, 위생해충, 미생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현재는 자연적 환경 중에서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이 바이러스의 존재가 굉장히 확대 해석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적 환경에는 물리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이 있고, 이 안에는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환경으로는 의복, 식생활, 주택, 직업, 환경, 위생,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적 환경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뚜렷한 특성이 있습니다. 환경은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상호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성이 있고요. 시차성이 있고요. 유한성이 있습니다. 환경의 특성 중에서 우선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상호 관련성, 환경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이 서로 어우러져서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여러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원인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환경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복잡 미묘한 그런 갈등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끼리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하나의 환경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문제도 같이 덩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하나만 존재를 해서 그게 상승작용, 그게 지금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기후위기도 나타나고, 그 기후위기가 다시 또 바이러스를 다시 또 부활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환경 문제가 아주 어렵게 진행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의 특성 중에는 광역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실감하시고 있죠. 지금 원인이 중국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시발점이 어디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중국에서 황사가 일본까지 가고 태평양까지 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도 착륙했다. 이 중국의
중국의 황사가 거기까지 간다. 이런 보고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일단은 굉장히 광역적이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온다. 그리고 시차성입니다. 환경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그 환경 갈등 지역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질병으로 온다든가 암으로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저농도로 아주 낮은 농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시차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20년, 30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물질 발생 후 그 영향을 발견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한성입니다. 자원이나 에너지의 유한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에서 쓰고 있는 이 자원이 미래 세대가 쓸 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환경자원과 에너지가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세대 발전과 미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자원의 적절한 배부와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는 환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환경의 특성은 상호 관련성, 그 다음에 시차성, 그 다음에 광역성, 유한성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환경 문제에서 어떤 갈등을 풀어나갈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우리가 앞에서는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있는데 환경을 구분해보고 그리고 이제 환경은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경 문제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기후변화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환경 오염 및 기타 환경 오염이 전 세계의 질병의 4분의 1을 유발한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2021년에 WHO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WHO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에서 만들어낸 이런 가이드라인 지침인데요. 여기서 주로 다루었던 것이 지금 WHO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 상태로는 뭐 코로나지만요. 일단은 대기오염, 그 다음에 먹는 물, 씻는 물, 그 다음에 토질, 그 다음에 화학 물질,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자연환경과 건강, 그리고 안전한 환경과 이동 수단, 그리고 방사능, 방사선,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WHO에서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갖는 관심사인데요. 그 중에 기후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환경오염 및 기타 환경오염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여튼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지요. 그럼 그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영향으로는 극심한 더위 때문에 이제 사망자 수가 지금 늘어나는 거죠.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홍수, 극심한 강수량, 가뭄 및 폭풍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요.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자들이 국가에서 매년 수만 명이 사망하는 걸로 이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강 영향으로는 이제 식량과 물의 불안정, 매개체 및 여기서 보면 매개체라고 하면 바이러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및 수인성 질병, 물로 인한 전파가 증가하고 있고요. 의료 시스템 및 물 및 위생 공급이 붕괴돼서 건강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고 그런 이주 과정에서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이런 또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식량과 물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 속에서는 그런 식량과 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우리는 지금 시간에는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그거로 인한 건강 영향이 무엇인지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인이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화석 연료, 아까 말씀드린 석탄과 석유, 뭐 이런 것들의 연소 및 산업 공정, 농업을 위해서 땅을 많이 이렇게 이제 벌채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기타 토지 사용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그 자동차, 뭐 비행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행기나 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하여튼 운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사용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은 누구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험한 영향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상황들이 취약계층입니다.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아이고, 어른이고, 사실은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래도 더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은 누구냐면 작은 섬 국가 및 기타 해안지역, 대도시, 뭐 산악 지역에 사는 분들, 어린이, 노인, 기저건강 질환이 있는 분들,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투발루 같은 그 하와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섬들이 뭐 9개 섬 중에서 지금 2개가 잠겼고, 그래서 다시 이분들은 국가를 포기를 했죠. 투발루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가서 살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외교부 장관이 막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지금 있는 국민들을 받아달라고 막 하는 그런 거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 굉장히 기후변화가 진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지나다가 본 그런 만화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를 보면 느끼시는 것이 많을 텐데요. 4월 달이 되면 세계 펭귄의 날이 있습니다. 이 세계 펭귄의 날에 나온 웹툰인데요. 이거는 이제 펭귄을 보호하자라는 것과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온 웹툰인데요. 형아 비 오면 나 죽어라는 만화입니다. 남극에서 태어나는 그 새끼 펭귄들은 태어날 때 털에 그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그것이 이제 몸속에 스며들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그것이 얼어서 많은 그 펭귄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새끼 펭귄은 털갈이 전까지 털이 복실복실한데 이 털에는 방수 기능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동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북극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미 펭귄은 요 새끼 펭귄들 중에서 한 마리만 본인의 그 다리 밑에 이렇게 숨겨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제 새끼 펭귄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이유는 남극이 지금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펭귄인데요. 이런 4월 달에 오면 세계 펭귄의 날이 있다.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의 뭐 시베리아 역병으로 알려진 탄저병이 야말로네네츠 지역에서 재발한 것은 1941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1941년도에 이제 그 탄저균에 이렇게 돼서 산저균으로 인해서 죽은 그런 사체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시베리아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 드러난 거죠. 이 탄저균은 굉장히 살생 무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것을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제가 보는 바로는 뭐 그 100kg 정도의 그 탄저균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가지고 헬리콥터를 낮게 놓고 쫙 뿌리면 하루에 몇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균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41년도에 이제 했던 그 탄저균으로 죽은 그런 사체가 드러나면서 2016년도에 이제 드러나면서 이것이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게 돼서 보니까 그 술록 2,300여 마리가 탄저균에 감염돼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72명이 이제 그 탄저균 감염이 의심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의 소년이 이제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 술록을 하는 그 목동이었었는데요. 그 목동이 이제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같이 그 목동이 몰던 그 술록 떼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 탄저균으로 인해 질병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부활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2015년, 16년 전에 그 독일의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북극곰 보시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북극곰 하면 우리는 굉장히 통통하고 뭐 이런 귀여운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깡마른 그런 곰이 돌아다니는 이런 장면이 뉴스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가 가장 요즘에 이제 감사하고 사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나 뭐 사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사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삽니다. 왜냐면 이런 사진을 보십시오. 하루 먹었는데 지금 먹었는데 이따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그리고 우리가 또 TV를 돌리다 보면 많은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봤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이제 일찍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마가 많이 질병 이제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셋 있는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1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이제 한 끼만 먹어요. 그 집 식구들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농장에 가서 일하고 올 때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애가 먹다가 자기 걸 다 먹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따 좀 주려고 남겨놨던 그 31살짜리 그 젊은이가 그 아이에게 그걸 주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그 봉사단체에서 이제 밥을 해서 주는 그런 게 방영되는 걸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기후 깡패국이라고 하나요? 그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그 지구의 북반구에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고통받는 지역은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은 이런 저소득층 국가, 아프리카 이런 쪽이죠. 굉장히 이런 거를 보면 후원하기를 이렇게 누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여러분 기후변화 현재 이슈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이론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태양광이 지구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지표에서 흡수를 하고 다시 반사를 합니다. 반사를 하는데 요것이 이제 지구에서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방출의 총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옆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온실 기체들이 없다면 이 구름에 온실 기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온실 기체들이 있어요. 원래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온실 기체가 있습니다. 이 온실 기체는 지구의 열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온실 기체들이 없다면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굉장히 이제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여기 보면은 기후 온도가 저녁에는 마이너스 18도씨가 영하 18도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절대 온도 0도네요. 그런데 여기에 온실가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온실가스가 있음으로 해서 지구를 좀 따뜻하게 평균 1년 15도씨로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후 변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장파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 중에 가스 성분이 변할 경우 지구의 열수지 그러니까 태양에너지 들어온 총량과 지구에서 나가는 총량이 같아야 되는 그 열수지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을 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구성을 볼까요? 우리는 대기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기 공기 중에는 그런 0.035%밖에 있지 않습니다.
산소가 21%가 있고요. 질소가 78%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네온, 헬륨, 오존, 아르곤 여러 가지 이제 대기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산업혁명이나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커진 거죠.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의 기본 그런 온도 15도씨로 유지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많아지면서 많은 열을 품고 있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이제 지구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 지수입니다. 이산화탄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의 적외선 흡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흡수를 하느냐는 거죠. 그 지구의 열 에너지를. CO2는 지구 온난화 지수는 낮아요. 1밖에 안 돼요. 근데 전체 온실가스의 77%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온실가스의 주로 나와 있는 6가지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양은 작지만 이산화탄소가 1일 때 메탄은 똑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21일 때 역할을 하고 아산화질소는 310 이런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 이런 건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젖소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이제 보고 여러분에게 요거 강의를 할 때 써먹어야겠다라고 기분 좋게 한 건 아닌데 솔직히 마음이 안 좋은 얘기지만요. 이제는 그 EU나 미국 등에서 이 메탄도 관리를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산화탄소만 관리를 했지만 메탄도 이제는 관리를 해서 몇 년도 대비 얼마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메탄까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오늘 봤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탄소의 순환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검은 부분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근데 한반도의 앞면도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훨씬 높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반도에서는 더 많은 양으로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탄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의 구성보다 그 미국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미국이 이제 메탄이 좀 더 많은가요? 하여튼 일단 미국도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에 있는 지금 지도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기 지금 검은 약간 회색으로 막 나와 여기 막 이렇게 회색으로 조금 이렇게 막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측정 농도가 좀 높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도가 많이 몰려 있는 데에서는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태양 에너지에서 이렇게 전환된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나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사는 이산화탄소 지도도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 상황을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측정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나사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우선은 기온, 열파 얼마나 덥냐는 거죠. 북극해 빙하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느냐.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스며들면서 해양의 산성화가 오면서 해양종 분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산성화 또 마찬가지죠. 해양 상성화의 영향이죠. 식물 성장 일수가 이제 변화가 있고요. 냉난방 일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 1, 2년 전인가요? 호주의 산불. 지금 미국도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일어나서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뭄과 관련된 것이고요. 만년설, 폭우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막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예측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서에서 그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화면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이제 그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보면은 지금 여기가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녹색 그린 계열로 지금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6년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붉은색으로 표현이 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도인데요. 하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제 1884년에 지구의 이런 기온이 이제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돼 있고 또 색깔에서 말하듯이 약간 이제 푸른 기온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높은 기온은 아니고 이제 지구 기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1884년에서 2020년, 2016년 뭐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지구의 북반구가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걸로 지금 밑에 있는 그 온도로 보면은 4도씨까지 현재 그 1884년 이후에서부터 지금 기온의 변화가 이제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북반구의 모습을 또 이제 보면서 만년설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캡처하게 된 이 사진을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북반구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만년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2020년도에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북반구의 만년설은 1979년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모습은 이제 현재 2020년도의 모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1979년도의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에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붉은 표시로 표시된 거는 2020년도 그러니까 근래 이것은 이제 언제를 예측한 것이냐면은 이제 21세기 후반을 예측을 한 거예요. 요 밑에 지금 캡처에서 조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21세기 후반에는 이렇게 빨간 부분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해안가에 많은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인천이나 부산, 뭐 울산, 포항 뭐 이런 여러 그 도시들이 사라지는 거죠. 뭐 사라지면 단순히 생각해서 사라지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인 그런 손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많이 정신적인 상실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건강 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기후변화는 아주 급속히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기후변화 쪽만 굉장히 많이 열성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렇지만 다음에 시간에 또 할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첫 파트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